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썸네일이 이제 폭탄 돌리기가 끝이 났고 다음에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 라는 제목처럼 사실 사람들이 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면 다시 한번 QE를 하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좀 그러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차트랑 등등 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내용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이제 흐름을 아는 게 계속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번하고 다르게 제가 좀 SLR 같은 경우에도 은행별로, 미국 은행별로 좀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제 왜 올랐을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2009년부터 증시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풀었냐라고 하면은 그 돈은 이제 재정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통화정책으로 돈이 풀렸습니다. 그럼 통화정책은 이제 어떻게 풀렸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연방준비은행을 포함한 ECB든 BOJ든 많은 은행들이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랑 MBS 이제 모기지 백 시큐리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담보부 채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런 채권들을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총 자산이 늘어났고 이 부분만큼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이제 공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QE의 영향이었다.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다. 결국 중앙은행이 다 했다라고 2009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사이클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겠죠. 다른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왜 생기는지부터 설명을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생겼던 발발 근거는 이제 그러면서 사실 금리도 계속 저금리가 됐었죠. 근데 이제 저금리가 사실 끝난다라는 시그널을 나타주는 게 이 RRP의 발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게 이제 연준의 자산이라고 치면은 이게 부채거든요. 부채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 유통통화는 이제 프린트된 그냥 정말 실물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은 그냥 간단하게 은행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거나 했을 때 모아놓은 현금이고 이 리버스 레포라는 게 RRP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연준이 이렇게 자산이 증가가 되면 MBS나 국채를 사서 자산이 증가되면 뭔가 부채가 늘어야 되겠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게 지준이라는 게 늘었습니다. 결국 은행의 현금이 늘었단 말이죠. 이 빨간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이 21년부터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지준이 이제 이렇게 늘지 못하죠. 줄었죠. 요 라인을부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RRP라는 계정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는 올라가면서 증시가 무너질 거다.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SLR이라는 이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행이 왜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미국에 이제 상장된 은행들이요. 시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BNI 멜론,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웰스 파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이 규제 비율이 5%란 말이죠. 이 5%가 하단이에요. 하단. 여기를 이제 뚫리면 안 됩니다. 이게 GSIB라고 해서 글로벌 시스템 중요 은행들은 사실 미국은 대부분 다 시스템 중요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 다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대다수가 시스템 중요 은행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SLR이라는 규제가 이제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에서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인데 이 자본 나누기 이제 자산입니다. 근데 이게 5%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5%가 넘어야 돼요. 5%가. 근데 양적 완화 때문에 이게 현금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현금도 자산이잖아요. 이게 결국 5%까지 다였던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요때 쿵 하고 튀었던 거는 코로나 때 다시 써야 되겠네요. 이 자산 나누기 자본에서 여기서 국채를 빼줬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위기 상황이라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 자체가 이때 엄청나게 은행의 대출과 예금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제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은행의 예대율을 보면 되겠죠. 저 시점부터 대출이 이제 증가가 확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확 된 거 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저 시점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요 시점 딱 20년 요 2, 3, 4 구간 보시면은 저때 대출이 확 증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예금도 확 증가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국채를 막 은행이 막 쭉쭉쭉 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출도 증가가 됐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은행이 이 SLR 규제의 한 하한까지 다 와버린 거죠. 대출도 많이 하고 양적 완화 때문에 예금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SLR 규제의 한도에 거의 다 다다른 겁니다. 그럼 이제 은행이 예금을 안 받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을 안 받겠다라는 이제 뭐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럼 실제로 은행 금리는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은행의 예금 금리예요. 지금 미국 금리 상당 기준으로 5.5%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금리는 1.81%밖에 되지 않아요. 1년짜리 예금이. 그 말인즉슨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예금을 받지 않을 겁니다. 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금은 잘 증가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지준 정도. 지준이 근데 이제 증가됐던 건 이제 RRP 때문인데 조금 이따 한번 보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지준이 늘지 못하면 뭔가를 늘려야 될 텐데 RRP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RRP라는 건 제가 연준이 단기금융 시장에서 차입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약 한 3조 달러 정도를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조 달러라는 정도의 돈의 규모는 뭘까요? 미국의 GDP가 약 한 26조 달러 정도 되고 미국 국채 총 발행액이 한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3조 달러를 시중에서 차입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던 이유가 근데 이게 0% 금리인데 이 당시에 0% 금리로 3조 달러라는 돈이 시중에서 땡겨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가를 떠나서 이 RR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QE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죠. 그럼 이제 모두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와 이제 QE는 다시 가능한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저의 대답은 이제 불가능하다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제 왜냐면 QE를 한다는 건 뭐죠? 또다시 자산과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부채가 지준이 증가될 수 있나요? 아까 SLR 제가 값들을 보여드렸죠? 이미 다 5%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여전히 받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준은 증가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준이 요만큼 증가됐던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이제 지준은 증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다시 RRP를 늘려야 돼요. 그럼 RRP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또 금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이게 결론적인 거는 적어도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QE를 하면은 장기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는 눌리고 단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금리 커브가 플랫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금리 커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기에 따라서 이 금리가 이렇게 높아져요. 왜냐면 유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죠. 사람이. 채권 금리입니다. 만기에 따라서 금리 이렇게 높아지는 게 이게 보통 스팁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플랫을 넘어서 사실 이렇게 꺾일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장기 금리는 내려가고 단기 금리는 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러면 금융시장이 진짜 완전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장기 금리가 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한들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는 왜 하나요?
대출이 많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SLR 이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대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증감적인 대출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한들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실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0년부터 근데 이제 사실 국채 발행을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 22년까지는 요렇게만 봤어도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까지는 이제 증시가 빠질 거야 라고 해서 실제로 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시는 이렇게 21년, 22년 이때부터 해서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22년 되면서 이제 21년 말 정도부터죠. 증시는 잘 하락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자산이 이제 이렇게 제가 봤던 뷰는 연준 자산이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자산이 이때부터 이제 축소를 하죠. 축소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하락할 거야. 23년에도 하락하지 않을까 했더니 23년에 오히려 증시가 24% 이제 반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이 재무부 쪽에 대한 이제 지식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요 영역이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딱 재무부가 발표하는 이제 국채 발행액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 값들은 실제로 발행을 했던 금액이고요. LQ까지 이제 2Q랑 3Q는 이제 QRA라고 하는 이제 국채 발행 계획에서 나오는 그 발행 계획에 대한 국채 발행 양입니다. 보시면 뭐 GDP 대비해서 사실 20년 어마어마한 금액을 찍어요. 20%의 천문학적인 돈을 찍습니다. 근데 실제로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이제 QE를 거의 한 3조 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장기채는 오히려 마이너스 결국 순감이 됐었고요. 단기채만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는 빠지고 증시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럼 21년은 어떻게 됐나요? 21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채는 많이 찍었는데 보시면은 장기채는 많이 찍었지만 여기도 똑같이 QE를 1조 5천 하다 보니까 금리가 그렇게 크게 뛰진 못해요. 그 증시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양적 완화는 계속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정책도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증시는 좋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22년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장기채 발행은 많은데 이제 QE가 끝나고 QT가 시작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국채 발행 부담 때문에 금리는 튀고 이제 증시는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22년 4Q부터 뭔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3년에 이제 그게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23년을 보죠.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자산이 축소가 되니까 실제로 자산은 2023년도에 8,400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합니다. 아주 큰 금액이 감소가 되죠. 근데 증시는 올랐단 말이죠. 금리도 그냥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장중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연초랑 연말 기준으로는 0bp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 국채 발행액은 2조 3천억이나 발행을 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장기국채가 4천억 달러밖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QT를 제외하면요. QE랑. 근데 이 단기국채를 그럼 어떻게 소화했냐라고 하면 이 단기국채가 1조 9천 발행했잖아요. 1조 9천. 거의 한 2조 발행을 했는데 이게 RRP가 대부분 다 소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RRP가 1조 5천 정도를 발행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RRP가 왜 소화할 수 있었냐라고 치면은 결국 RRP가 단기금융시장에서 이 RRP와 이 T빌 단기국채가 경쟁 상품이에요. 결국 얘가 금리가 단기국채 발행을 많이 하니까 얘가 5.6이 됐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RRP 금리는 뭐 대충 한 5.45 정도가 지금 고정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 수요가 일로 가겠죠? 그럼 이 RRP에 있는 자금이 다 지준으로 흘러가는, 국채는 지준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돈이 은행으로 다 흘러가서 이 지준이 증가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준의 자산 변동이 아니라 사실은 순유동성 변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순유동성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이 순유동성은 자산에서 이 TGA랑 이 RRP를 더한 것을 제외하는 거죠. 근데 이제 RRP가 감소가 되니까 감소의 감소는 플러스죠. 그래서 RRP가 감소된 만큼 지주는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 순유동성이 3,200억 달러나 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시장은 QT가 되니까 증시가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22년 말에 전망치가 다 안 좋았거든요.
근데 까보니까 이게 순유동성이 3,200억 달러나 증가가 되면서 증시가 아주 호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이때까지는 이렇게 왔던 거고, 그럼 이제 24년도 1Q, 2Q는 그러니까 1Q는 끝났고 2Q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이제 3Q는 어떻게 될 건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통화정책 흐름이.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1Q 같은 경우에 국채 발행 이 QRA에서 이제 QT 제외된 금액은 단기 국채가 한 3,800억 달러 정도 찍게 되고요. 장기 국채가 1,900억 달러 정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채 금리는 32bp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10% 정도 상승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순유동성도 사실 이 증시가 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순유동성도 감소를 하진 못했어요. 60억 달러 정도밖에 감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RRP가 감소하면서 지준이 늘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부분에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1Q까지도 좋았어요. 그럼 이제 2Q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치면은 2Q 현재까지 단기국채 2,100억 달러 정도 순감이 됐고 장기국채가 한 1,4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돼서 총 마이너스 한 700억 달러 정도 순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금액은 거의 한 900억 달러 정도 순감이 돼야 되고요. 단기국채는. 근데 장기국채가 2,200억 달러나 이제 발행이 더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꽤나 많이 크다는 거고 2분기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5월 며칠 안 남았고 6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이게 2,200억 달러를 한 방에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좀 부담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냥 얘기하는 김에 3Q까지 먼저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3Q는 여기서 더 많은 1Q, 2Q보다 더 많은 3,800억 달러의 장기 국채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 전체가 거의 한 3,900억 달러 정도의 장기 국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QT가 감소되는 분까지 제가 반영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 다 이 QRA에서 그렇게 됐을 때 9,240억 달러 정도가 발행이 된다는 거죠. 장기 국채가. 이거 자체가 이제 시장에 부담이 될 거고요. EQ 같은 경우 일단 움직임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산 변동을 보시면은 일단 순자산 같은 경우에 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이제 토탈에서 한 1,8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순유동성도 감소가 됐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유는 조금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TGA 부분이 조금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RRP도 감소하고 이제 순유동성도 감소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실 또 순유동성뿐만 아니라 이제 순유동성이 감소됐던 게 이 BTFP라는 거에 이제 감소도 좀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이 뱅크텀 이제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SBB 사건 터졌을 때 이제 연준이 조금 은행들을 지원하는 그런 창구였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좀 가장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순유동성도 한 1,2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돼서 사실 뭐 그렇게 힘이 못 받은 거죠. 증시가 아직까지는 뭐 사실. 그래서 EQ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1%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Q는 어떻게 될까? EQ 나머지랑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총 국채 동안 RRP 잔여 금액이 한 4,500억 달러 되죠. 요만큼까지는 단기 국채를 버퍼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이 장기 국채를 누가 사주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20년, 21년 QE로 장기 국채를 사줬고요. 22년도 장기 국채 안 사주니까 금리가 튀었고요. 23년 단기 국채만 발행하고 장기 국채를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24년 RRP가 이 고갈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 장기 국채가 계속 이제 점점 찍혀 나갈 텐데 이제 이건 누가 사주냐 이거죠. 결국 이때까지는 연준이 사주고 RRP를 위해서 재무부가 돌려막기 하고 이제 그럼 앞으로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에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빌 발행으로 다 했다 보니까 이 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이때 이제 빌을 많이 찍었던 거죠. 이 빨간색이 빌인데 이 많이 찍었던 빌들이 이제 다 만기가 돌아와요. 이제 이 빌들은 또 뭐로 투자하냐는 거죠. 결국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 국채가 뭐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팁스나 뭐 이제 FRN 같은 경우 변동금리 채권이나 이제 이런 거 팁스는 들어가 있네요. 이제 변동금리 채권 이런 게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런 거 다 했을 때도 한 27조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국채가 27조가 되는데 순 발행이익이 이제 이렇게 매년 뭐 2조씩 이렇게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연준과 재무부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시장은 무너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사실 인지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뭐 그러니까 JP모건의 뭐 다이먼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 유명 분들이 사실 미국 부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바로 이제 진도를 그냥 나가보면 요 얘기는 이제 마치고 지준이 일단 386억 달러 정도 전주 대비엔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RRP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RRP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국채가 이제 순감이 되고 있죠.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크고 TGA가 원래 한 7,500억 달러를 유지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재정이 집행이 되면서 645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큼도 지준이 좀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죠. RRP는 37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연준수급 유동성 같은 게 전주 대비해서 한 49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지표 일단 먼저 살펴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BDI 같은 경우 약간 하락하고 있으면 결국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SCF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운임 지표들이죠. 컨테이너랑 벌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정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통화승수가 높아집니다. 재정정책이 확대되는 20년부터 통화승수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낮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대율이 100% 됐을 때 문제가 생겼죠. 2000년도, 2008년도 닷컴버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다 문제 생겼는데 지금 70밖에 안 될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SLR 기준으로 이 금융위기 이후에 바뀌어서 지금이 사실 SLR 기준으로는 100%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위기는 사실 신용이 더 이상 창출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폭탄 돌리기를 할 때 돈이 있어야 폭탄 돌리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차피 은행에서 신용이 창출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도 SLR로 치면은 100%니까요.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금 가격 쭉쭉쭉쭉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준 금액하고 사실 금이 되게 좀 동행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영향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지준이랑 금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시차를 두고 사실 금이 먼저 좀 선행하죠.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다음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WTI 뭐 지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리가 계속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CI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약하지도 않은 그런 모양새죠. 그 다음에 통화량 대비해서 뭐 사실 증시들은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타났던 건 이제 재정정책의 영향이 최근에는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통화정책, 여기부터 이제 재정정책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재정정책 계속하니까 정부 부채가 많아지죠. 정부 부채 대비 GDP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120%가 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결국은 통화량을 줄여야 물가가 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자산 대비해서 GDP가 결국 20까지 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쭉쭉쭉 빠지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RRP가 감소가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지준은 오히려 올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지준이 여기까지 이제 떨어질 때 모든 문제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물가가 안 잡히는 것도 이 요인이고요.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고 쳤을 때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월등히 지금 더 강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뭐 미국이 QT를 줄여놨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완전 사실 잘못된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게 뭐 결국 좀 인위적으로 지금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M1하고 M2 결국 통화량 증가율 보면은 QT를 하면서 이렇게 쭉 떨어졌지만 지금은 QT를 하면서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 통화량이. 근데 왜 높아질까요? 결국 우리가 줄이고 있는 통화는 이제 QT로 줄이는 건 사실 M0입니다. 가장 근원되는 통화라고 본원 통화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재정 정책이 있으면 제가 승수 효과가 난다 그랬죠. 돈이 한번 핑퐁을 치면서 돌기 때문에 이제 재정정책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M1하고 M2는 사실 증가가 되고 있어요. 재정정책 때문에 그렇죠. 사실 물가가 이제 이렇게 되면 가면 갈수록 안 잡힐 거예요. 여기다 이제 QT 속도까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까지 줄였잖아요. 사실 물가가 안 잡힐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한국도 똑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지금 M1하고 M2 증가율이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계속해서 M2 나누기 M1 통화 승수가 높아져서 사실 엄청나게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프랑스 가가지고 지금 국채 약간 빌고 왔거든요. 중국이. 아, 국채 좀 사주세요. 안 그러면 지방채 터트려버릴 거, 디폴트 터트려버릴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러면서 좀 협박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중국 쪽이 계속 지금 국채 발행하려고 하면서 유럽 쪽이 다 대부분 지방채를 투자를 했는데 중국 쪽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약간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국채 안 사주면 지방채 터트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뭐 파일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수급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이제 S&P랑 나스닥 보면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는 S&P 소폭 좀 포지션 좀 증가가 됐고, 나스닥은 소폭 아주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둘 다 뭐 크지가 않아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고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살펴보면은 뭐 외국인 수급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뭐 크게 뭐 움직임은 크지는 않았고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누적 수급 여전히 일단 좀 개인이 아직까지는 강세라고 보여지고, 신용장고도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크게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수급이 여전히 뭐 전주 대비에는 그렇지만은 뭐 좀 계속해서 사실 수급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신용장고가 그래도 전주 대비해서는 뭐 약간 아주 약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 가장 큰 종목이다 보니까 보면은 결국 DXI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지만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뭐 엄청나게 낮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밸류상 저는 뭐 비싼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뭐 지수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보면은 일드갭으로 봐도 뭐 사실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고, 페드 모델로 봐도 여기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로 고평가 영역이다. 코스피 일드갭이랑 페드 모델 뭐 둘 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S&P나 코스피 같이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더 조금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트레일링 퍼고 트레일링 PBR인데 뭐 트레일링 PBR로 봤을 때 뭐 거의 뭐 닷컴버블 수준을 지금 상회하는, 거의 뭐 넘진 않지만 거의 뭐 그 정도 수준. 근데 이제 금리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부동산 쪽은 뭐 여전히 PIR은 뭐 고평가 영역이고요. 미국 쪽은 뭐 심각하게 고평가고, 영국 쪽도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고,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높은 영역이고, 실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는 요 영역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 서울 부동산 가격도 여전히 저는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부동산 뭐 공급이 안 돼서 뭐 가격이 오른다 하지만 사실 천인당 주택 수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명당 주택수 보급량은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도 계속 올랐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공급은 늘었는데 주택 가격은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고. 왜냐면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요. 이게 통화 정책이. 그래서 사실 주택 뭐 공급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중요는 하죠. 근데 사실 통화량이 자산 가격에 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걸 보시면 이제 공급량 좀 준다고 사실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공급량이 많았어도 가격은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C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출 영역은 거의 다 줄여놨고 이제 결국은 QT를 해야 된다.
증권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물가에서 이제 좀 압력을 가니까 이제 BOJ가 매입하는 국채의 양을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주 멈춘 것까지는 아니지만 줄이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쉽게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걸 일본도 좀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 쪽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인하하네 마네 뭐 기대가 많았지만 점점 지금 꺾이고 있죠. 다시 한번 이제 금리 그래서 BI랑 조금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은 아무래도 정책 자금이 워낙 많이 풀린 영향과 하느니 총선 때 돈을 워낙 많이 앞쪽에 풀어놨던 영향 때문에 실질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것도 결국 정상화가 되면서 금리가 다시 좀 튀는 영역으로 가리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봤을 때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조금 안 좋게 나왔었고요. 수출액 전년 동기비는 여전히 좀 높게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GDP 대비해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결국 S&P를 보면은 뭐 지금 살짝 넘어가 있지만 여전히 사실 이 경제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가 된 딱 3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80년 이후에 3번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LR도 끄고요. 네. 지표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뭐 지수가 아니라 이제 국채들은 뭐 일단 좀 금리가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추세였던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한 2주 정도? 2, 3주 정도였죠. 이제 그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추세였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약세였던 추세였었습니다. WTI도 약세였고요. 삼성전자도 좀 약세였고 근데 이제 미국 증시들은 조금 다 강세였던 그런 모습이 추세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기준으로 스코어로 봤을 때 일단 국고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롱 추세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국고 10년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숏 추세가 이제 롱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중립적인 수준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였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좀 롱 추세로 좀 돌아가고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롱 추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스코어로는 삼성전자는 롱 추세로 좀 올라갔다가 살짝 좀 소폭 감소된 모습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롱 추세로 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롱 추세로 돌아왔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롱 추세로 좀 일단 추세적으로는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 3년 뭐 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결국 RSI 과열됐다가 좀 조정 정도 보인 그런 상황이고 뭐 슬슬 이제 다시 좀 반등할 모습이 뭐 차트상 보면 나타나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국고 10년도 뭐 이런 건 다 제외하도록 하죠. 이제 뭐 모습이 크게 다르진 않아서 이건 차트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과하게 넘어갔다가 좀 조정을 보였지만 뭐 슬슬 조정이 전 좀 다 거의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RSI로 봐도 그렇고 이건 이제 뭐 차트 때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도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좀 과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볼린저 50은 아직 넘진 않았지만 200을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표도 사실 상당히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변동성은 이제 좀 다시 줄어들었네요.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여기도 이제 RSI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WTI는 전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결국 추세적으로. 그래서 뭐 저는 좀 계속 좀 조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뭐 이제 다만 조금 ATR이 약간 조금 높은 편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제 조금 조정을 논하기에는 뭐 그게 유일하게 조금 걸리는 점이고 다만 애플은 뭐 좀 명확해 보입니다. 뭐 여기 빨간선 넘어가 있고 여기 이제 벌어져 있고 RSI도 70까지 넘어온 이 상황에서 애플은 뭐 슬슬 이제 고평가 영역이 다다른 게 아닌가. 기준서 이탈 레벨을 봐도 그렇고 50일 이동평균선 이격을 봐도 그렇고 ATR 레벨을 봐도 그렇고 여기 이제 뭐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뭐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슬슬 여기도 뭐 다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레벨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도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줍니다. 벌어질 만큼 벌어져 있고 반등할 만큼도 반등한 것 같고 슬슬 조심할 단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ATR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나스닥, S&P, 나스닥하고 S&P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150 보면은 일단 대다수 롱 추세, 미국 쪽은 롱 추세로 일단 여전히 있고요. 국내 쪽은 이제 나스닥만, 코스피, 코스닥 150만 사실 좀 숏 추세로 강력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제 일봉 추세로만 봤을 때는 나스닥은 여전히 롱 추세고요. S&P도 롱 추세고, 코스피 200도 롱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만 숏 추세인 상황인데, 120분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 120 보시면 여기 넘어가 있고, 넘어가 있다가 돌아왔고, 닿여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RSI까지 70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정말 이건 이제 고점에 다 왔다라는 거의 뭐 시그널이 와 있다. ATR도 거의 바닥까지 와 있다. 지금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ATR이 낮아져 있고요. 선물로 보더라도 넘어갔다가 내려왔고, 여기도 넘어갔다 내려왔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RSI도 70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로도 매우 나스닥이나 S&P는 좀 고평가에 와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RSI로 봐도 그렇고, 일봉상으로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여전히 벌어져 있고 RSI가 요 정도 이제 반등했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준선 이탈도나 이격도나 ATR이나 빅스나 다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거의 고점이 정말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중력이 딱 오면은,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딱 떨어지기 직전에 천장에서 멈추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때가 사실 변동성이 가장 바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도 그랬죠. 요 고점일 때 변동성이 가장 바닥인데 이제 그 라인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S&P도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20분봉 코스피 200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결국 모였다가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 있다가 빠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국내 쪽도 뭐 사실 거의 고점을 치고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닌가. 다른 지표들로 봐도 그렇고 ATR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라고 보여주고, 근데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사실 다시 여긴 모였고 여기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RSI도 한 30 밑으로 내려왔고 뭐좀 단기적인 반등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격도를 봐도 그렇고 좀 많이 빠져. 근데 이제 사실 또 변동성은 또 그렇게 바닥은 아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래서 뭐 사실 코스닥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ATR이랑 RSI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피 200 일봉상으로는 뭐 여전히 사실 하락이 중기적으로는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술사 이탈 정도도 꽤나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ATR도 그렇고 다시 좀 하락할 때가 아주 멀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150도 여기는 이제 또 벌어지고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언제든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긴 한 거죠. 코스닥 150은 RSI도 좀 빠질 만큼 빠졌고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봐도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였는데 넘지를 못한 거 보면은 여기서 볼린저 20이죠. 여기는 볼린저 20을 닫고 빠지는 상황 봤을 때는 여기가 고점이었을 확률이 뭐 매우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뭐 주봉상으로 봐도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냥 RSI도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 여기도 이제 볼린저 50과 200을 봐도 200에서 상단이 닿으면서 결국 여기서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국 여기서 살짝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지선들 다 깨졌습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결국은 반등을 한들 뭐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이제 50
볼린저 하단에 닿아서 지금 뭐 좀 반등을 하지만 해봐야 뭐 반등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좀 무너지는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P도 결국 이 볼린저가 벌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한 번 정도는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 1, 2, 3, 4, 5든 아무튼 여기 마지막에 그냥 5파의 어딘가를 전 지금 좀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양적 완화 또 보여드렸었잖아요. 결국 자산 매입을 하는 거. 중앙은행이 결국 2009년도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결국 이게 크게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에 이제 1, 2, 3, 4, 5의 마지막 5 정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나면 결국 ABC로 좀 거대한 하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더 거대한 이거보다 상승이 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 볼린저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사실 고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주 뭐 상세하게 본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여기를 더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결국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뭐 다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결국 여기서 요 언저리에서 고점을 치고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로도 여기 닿여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볼린저도 사실 50일 볼린저가 닿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로 봐도 그렇고요. 사실 고점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보여주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반등이 컸지만 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이게 ABC 정도 반등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슬슬 바닥이 다져 보이죠. 이게 보시면은 볼린저도 모일 만큼 모였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모습입니다. 이 볼린저도 모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넘지 않는 선에서 ABC 정도 지금 반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니케이도 결국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이 후행 스팬과 같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로는 이제 여기를 넘지 못한 선에서 그냥 ABC 조정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 딱 여기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도지 모양이 나오면서 사실 갭으로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RSI도 70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고점이었을 것 같고, 이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유의미한 곳에서 하락을 합니다. 바로 이제 구름대 상단과 130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딱 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상해 종합도 정확하게 주봉상으로 똑같은 위치예요.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은 요 구름대 상단과 130일 기준선이 딱 닿이는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뭐 넘어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고점을 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과 구름대에서 잘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쪽은 여기 50일에서 결국 지지가 된 거죠. 여기서 한번 뚫리긴 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돌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결국 구름대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WTI도 결국 여기 130일 기준선에서 계속 지지가 됐죠. 지지가 되고 결국 저는 좀 돌파가 되리라고 봅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지만 결국 금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금리는 좀 한 번 더 올라갈 사이클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지준도 같이 하락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금 가격은 조금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요. 국고채 금리도 결국 여기 50일 이동평균선과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되지 않을까.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200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30일 지지를 받았지만 기준선, 전환선 역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저는 이렇게 빠지는 추세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가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여기 상대적 고점에서, 고점은 여기였고 사실 여기가 이제 절대적인 고점이지만 사실 RSI도 높고 해서 슬슬 과열 영역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 3, 4, 5 다음에 이제 ABC 조정 정도 파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엔디비아도 뭐 이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고점을 이제 여기서 고점이든 여기서 고점이든 뭐 사실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이 RSI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모습이 좋진 않아요. 여기선 이제 기준선에서 지시가 되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깨지면 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지가 이제 거기서 되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볼린저가 이렇게 모이면서 딱 리바운드가 됐고 이 전환선에서 주봉상으로 지지가 됐는데 될지 말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아주 기나긴 시간 이제 요 시간표로 해서 S&P 차트로 보면서 보면은 2009년부터 요 영역까지는 QE의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토대로 이제 중앙은행의 힘으로 통화량이 증가돼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때 이제 빠졌던 사이클은 이제 QT로 인해서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던 사이클인데 요때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사이클은 QT는 악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재무부가 이제 돈을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끝나는 앞으로는 뭐냐? 통화정책은 계속 QT가 돼야 되고 재정정책은 결국은 쓰면은 쓸수록 금리가 올라간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기나긴 파동상으로도 이게 1, 2, 3, 4, 5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ABC 조정이 저는 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